저는 올해 78,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제가 60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혼자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서울 강북의 작은 다세대 주택이지만 제게는 40년을 함께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며 밤낮으로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고 그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벽지가 낡고 화장실이 좁아도 이곳엔 제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 민수는 착했습니다. 대학도 못 보냈지만 제 탓이라 한 적 없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35에 결혼을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는 첫인상부터 똑 부러져 보였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회사도 다니는 여자라 우리 민수가 과분하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수진 씨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간섭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도 꺼내지 않았고 명절에도 오라 마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제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졌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기 미안했지만 결국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요즘 많이 아프다.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그날 이후 며느리 수진 씨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병원도 데려다 주고 밑반찬도 해다 주고 청소도 도와줬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뒀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관리가 힘드시죠?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수진 씨는 집 서류를 정리해 준다며 등기부등본도 떼어주고 재산세 고지서도 챙겨줬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효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이상한 우편물이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 완료 통지서, 제 이름으로 된 집이 팔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급히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집이 팔렸다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린 건 며느리 수진 씨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침착했습니다. 어머님, 집이 너무 낡았잖아요. 관리도 힘드시고. 그래서 저희가 좋은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했어요. 어머님 명의로 된 통장에 돈도 다 들어갔고요. 이제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요양원?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어?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고 저희도 맞벌이라 모실 수가 없고요. 요양원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집을 팔았다고? 제 허락도 없이? 수진 씨, 내가 도장 찍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집이 팔려? 어머님, 그건 아드님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했어요.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요. 민수가 그랬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집을 제 허락도 없이 팔았다는 게. 그날 저녁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몰랐어. 수진이가 알아서 한 거야. 내가 위임장 쓴 거 아니니?
그건 수진이가 엄마 병원비 내려면 집을 정리해야 한다고 해서 나도 엄마한테 부담 드리기 싫었어.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40대 중반의 지친 얼굴. 회사 다니느라 허리도 굽고 머리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 아들이 나쁜 짓을 했을 리 없습니다. 며느리한테 속은 겁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 집 떠나고 싶지 않아. 여기가 내 집이야. 엄마, 근데 이미 계약이 다 됐어. 잔금도 받았고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알아본 요양원이 괜찮대. 거기서 지내시면 돼.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평생 너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쫓겨나야 하니?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나 혼자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신경 꺼. 저는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중개사무소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계약서에 도장 찍힌 거 맞으세요? 여기 보세요. 계약서를 보니 제 이름으로 된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계약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위조 아닌가요? 글쎄요, 법적으로 위임장이 있고 도장도 찍혀 있으면 문제없는 계약이거든요. 할머니가 취소하시려면 소송을 해야 할 텐데. 소송? 저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지서가 또 왔습니다. 새 주인이 다음 달부터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때 옆집 김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 이사, 이게 무슨 일이요? 집을 팔았다고? 말도 마세요, 김 선생님. 며느리가 몰래 판 거예요. 뭐, 그럴 수가. 요즘 며느리들이 그래.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거야. 내 친구도 비슷한 일 당했어. 김할머니는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분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이사, 집 판 돈은 어디 있어? 며느리가 제 명의 통장에 넣었다는데 저는 그 통장이 어딨는지도 몰라요. 뭐, 그럼 돈도 못 받은 거야?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집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며느리가 돈까지 가로챈 건 아닐까? 저는 다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집 판 돈이 얼마니? 그리고 그 돈 어디 있어? 엄마, 그건 수진이가 엄마 명의 통장 만들어서 거기 넣었다고 했어. 3억 2천. 3억 2천? 그 통장을 내가 못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혹시 수진 씨가 그 돈을. 엄마, 그럴 리 없어. 수진이가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 없다고. 제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고객님, 3달 전에 개설된 통장이 하나 있네요. 잔액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3억이 넘게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입금 내역을 보니 3억 2천만 원이 들어왔다가
며칠 뒤에 2억 7천이 출금됐네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누가 출금했는지 알 수 있나요? 공동 명의자로 등록된 분이 출금하셨네요. 이수진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 2억 7천을 가져간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렇게 돈이 필요했을까?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낯선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이영숙 여사님 맞으십니까? 누구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강민호입니다. 여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여사님 남편분, 고 이종철 씨 아시죠? 그건 제 남편인데 벌써 1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생전에 저희 법무법인의 유언장을 맡기셨는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공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남겼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네. 조건은 아들이 결혼하고 10년이 지난 후 혹은 이영숙 여사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최근 여사님 집이 급매로 나온 걸 확인하고 이게 위급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이건 여사님 남편분이 생전에 모아두신 재산 목록입니다. 재산? 남편이 무슨 재산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걸요. 여사님, 남편분께서는 여사님 몰래 투자를 하셨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에요. 그리고 그 가치가 지금 약 12억 원 정도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2억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분은 여사님이 고생하시는 걸 보며 늘 미안해 하셨답니다. 그래서 몰래 돈을 모았고 여사님이 힘들 때 쓰라고 남겨두신 겁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왜요? 유언장에 적혀 있습니다. 직접 읽어보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이 힘든 상황에 처한 거겠지. 미안해. 내가 살아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나는 당신 몰래 돈을 모았어. 우리 아들 민수는 착하지만 약해.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휘둘려. 그래서 이 돈을 민수한테 주면 안 돼. 나쁜 사람들이 노릴 거야. 이 돈은 당신만 쓰도록. 당신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민수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이 돈으로 바로잡아줘. 사랑해, 여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아들 민수를 그렇게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 재산은 여사님 명의로 돼 있습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그리고 남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여사님 집을 판 건 이 재산을 찾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여사님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유가 여사님을 고립시켜서 재산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거일 수 있어요. 이미 집한 돈 일부를 빼돌렸잖아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계획을 세운 거라면 저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이 유언장과 재산증명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절대 알리지 마세요. 법적 대응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왜 당신한테 이걸 맡긴 거죠? 우리는 변호사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가 났고 자신이 오래 못 산다는 걸 아셨나 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저를 생각하며 떠났다니. 변호사가 떠난 후 저는 유언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저는 싸울 무기가 생겼습니다. 며느리한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였습니다. 어머님, 내일 요양원 입소 날이에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가면도 벗은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일이 터질 것 같아요. 준비해 주세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날 오전 며느리 수진 씨가 찾아왔습니다. 옆에는 요양원 직원으로 보이는 여자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짐 다 싸셨어요? 수진 씨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요? 어머님, 시간 없어요. 요양원 입소 시간 정해져 있거든요. 집 판 돈 얘기예요. 수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억 2천 중에 2억 7천. 어디 갔어요? 수진 씨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병원비랑 요양원 입소 비용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집 정리 비용도 있었고요. 2억 7천씩이나? 요양원이 비싸요. 좋은 곳 알아보느라 선납금도 내고 그랬어요. 그럼 영수증 보여줘요. 영수증이요? 그건 나중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수진 씨, 나 요양원 안 가요. 뭐라고요? 내 집도 내 돈도 내 거예요.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수진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에요. 내가 결정 안 했는데 뭐가 결정된 거예요? 어머님은 판단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치매 진단서도 있어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치매 진단 받았어? 제가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초기 치매 증상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한정 후견인 신청도 해놨어요. 후견인은 저희 민수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니. 그건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가족이 법적 보호자 되는 거예요. 법원 허가도 받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다 합법이라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민호 변호사였습니다. 누구세요? 수진 씨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강민호 변호사입니다. 이영숙 여사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변호사요? 어머님이 변호사를 부르셨다고요? 수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씨, 한정후견인 신청건은 무효입니다. 이영숙 여사는 치매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했고 결과는 정상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제출한 진단서는 동네 의원에서 받은 거죠? 환자 상태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가족 말만 듣고 발급한 겁니다.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고 한정후견인 결정은 취소됩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씨, 당신은 횡령죄로 고소당할 예정입니다. 이영숙 여사명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2억 7천만 원을 인출했죠? 그건 어머님 동의하에 한 거예요. 증거 있습니까? 동의서라도 있나요? 그건 수진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매매 계약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장 날인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정 결과 이영숙 여사가 직접 찍은 게 아닙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맞았구나. 제 도장을 누가 몰래 찍은 겁니다. 수진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은 계획적으로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수는 황급히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변호사가 왜 여기 있어? 수진 씨는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는 우리를 위해서 한 거야. 우리 빚이 얼마인데 회사에서 당장 2억을 내라고 했잖아.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무슨 빚이 2억이나 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회사 돈을 잘못 건드렸어. 횡령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빌린 건데 감사에 걸렸어.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당해.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니. 그래서 수진 씨가 내 집을 판 거야? 엄마 미안해. 나도 몰랐어. 수진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알아서 했다고?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당신도 동의했어. 나는 집 파는 것만 알고 있었지. 엄마 돈을 빼돌릴 줄은 몰랐어. 부부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아드님 빚 문제는 별개입니다. 며느리분의 횡령은 명백한 범죄고요. 법적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무릎 꿇고 울고 있는 아들을, 그리고 며느리를.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잠깐 밖에서 얘기해요. 밖에서 강 변호사와 단둘이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남편이 남긴 재산이 12억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빚을 갚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2억은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에게는 주지 마라. 하지만 제 아들입니다. 제가 낳고 키운 핏줄입니다. 감옥에 보낼 순 없습니다. 변호사님, 아들 빚을 갚아주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며느리와 이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들이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가 재산을 관리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회사 빚 2억 엄마가 갚아줄게. 엄마, 무슨 돈으로? 그건 신경 쓰지 마. 엄마한테 방법이 있어.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수진 씨랑 이혼해. 뭐? 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내 아들 이용해서 돈만 뜯어내려 한 사람이잖아.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왜 내 돈 2억 7천을 빼돌렸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할 짓이야? 수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대로 해. 이혼하고 다시 시작해. 엄마가 도와줄게. 아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진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남편을 사랑해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연기일까요? 수진 씨, 당신이 진심으로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지금까지 한 짓을 설명해 봐요. 왜 그랬는지.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기를 당했어요. 3년 전에 전 재산을 날렸고 빚까지 졌어요. 저는 부모님을 도와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수입으론 턱도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고 저도 일했지만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 집을 노린 거야? 처음엔 아니었어요. 정말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집이 재개발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3억이 넘는 돈이 될 거라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서까지 위조하고 내 도장까지 몰래 찍은 거지. 죄송해요. 저는 미쳤던 것 같아요. 돈 생각만 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사정이 있었어. 용서해줘. 민수야, 넌 아직도 못 깨달았구나. 이 사람은 너를 이용한 거야.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어. 엄마. 그때 수진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찾은 거예요. 뭔데? 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 더 있어요. 경기도 어딘가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건 남편이 남긴 재산 중 하나였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알았을까?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아? 제가 어머님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오래된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저는 강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비밀 재산을 찾아낸 겁니다. 수진 씨, 당신 그것까지 노린 거지?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을 위해서 이 사람과 계속 가족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내가 당신한테 기회를 한 번 줄게. 네. 2억 7천.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줘. 그리고 당신 부모님 빚도 당신이 직접 갚아. 내 돈으로는 안 돼. 그럼 대신 내가 민수 빚은 갚아줄게. 그리고 당신들한테 집 한 채 마련해 줄게. 전세로.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민수야, 엄마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엄마 말 들어야 해. 알았지?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 씨, 당신도 알아들었어? 2억 7천 돌려주고 부모님 빚은 스스로 갚아. 그게 조건이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수진 씨도 무릎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정말 믿어도 될까요?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법적 안전장치는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쓰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날 저희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진 씨가 2억 7천을 3년 안에 분할 상환하고 그 기간 동안 제 재산에 손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갚을게요. 그리고 진짜 효도할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2개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보험 설계사, 밤에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 한 달에 300만 원씩 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다행히 해고는 면했습니다. 제가 빚을 갚아준 덕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술도 끊고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집은 되찾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도장 위조 증거를 제출해서 매매 계약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새 주인에게는 계약금을 돌려줬고요. 그리고 남편이 남긴 12억. 저는 그 돈을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내고 가끔 친구들 밥도 사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합니다. 아들한테는 전세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2억짜리 작은 아파트지만 부부가 살기엔 충분합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수진 씨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화장도 옅게 하고 옷도 수수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철 과일이에요. 드세요. 고마워요. 앉아요.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수진 씨는? 저는 바쁘게 살아요. 일이 2개라 힘들긴 한데 오히려 마음은 편해요. 그래요? 네. 예전엔 돈 생각만 했거든요. 어떻게든 빨리 부자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를 망쳤어요. 이제는 제 손으로 정직하게 번 돈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내가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은 정말 우리 민수를 사랑해요? 수진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민수 오빠가 평범해서 좋았어요. 제가 주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6개월 동안 같이 고생하면서 오빠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저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줬어요. 그래요. 어머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엔 제대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네,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한테 하나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저 임신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석 달 됐어요. 아직 민수 오빠도 몰라요. 어머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가 생기다니. 수진 씨,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번엔 정말 좋은 엄마 될게요. 그리고 좋은 며느리도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진짜 가족으로. 네, 어머님.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남긴 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다고, 고맙다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이렇게 함께 있어서 좋다는 생각. 엄마, 나도 그래. 앞으론 엄마 걱정 안 끼칠게. 그래, 믿는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생긴대요. 당신도 기쁘죠? 민수는 좀 돌아갔지만 이제 제대로 살 거예요. 걱정 마요. 내가 잘 지켜볼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손주 태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수진 씨는 약속대로 돈을 갚고 있습니다. 아직 1억이 남았지만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니까요. 아들 민수는 승진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집에서 삽니다. 가끔 손주를 봐주러 아들 집에 가고 며느리가 만든 밥을 먹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은 이제 8억 정도 남았습니다. 아들한테 줄 생각은 없습니다. 손주 태준이가 클 때까지 제가 관리할 겁니다.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도, 다시 시작할 수도. 저는 남편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한테도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나요?